되어 있는가? 그런데 물음표로 달았는데 최근에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생각해보니까 뭐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의문이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요. 저는 오늘 제가 발제하기 전에 이미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싱거운 내용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트럼프죠.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의 규환이 만들어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회복하고 만들고 지키고 발전시킬까. 이게 제가 발표하는 그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의 등장이 말하자면 미국의 외교 정책,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에서 전혀 돌출적인 예외적인 그런 사건인가, 아니면 미국이 주관 세계 질서의 변화의 그 어떤 일부 변화의 현상인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미국 외교 대전략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변화의 시작은 트럼프가 아니라 오히려 오바마가 아닌가. 오바마라는 사람이 미국 외교 전략에서 어떤 과도기를 차지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미국의 대전략의 차원에서는 이제 오바마에도 지속이 됐지만 동시에 대외 개입에 대해서 이제 자제해야 되니까 대외 개입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했다는 점에서 과거 외교 전략의 어떤 지속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트럼프의 전조가 될 수 있는 미국 정책의 변화가 동시에 시작된 그 시기가 오바마 행정부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어서 이제 당연히 트럼프의 등장, 그다음에 바이든 이렇게 세 행정부가 연이어 가면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집권당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 누구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변화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라는 아주 개성 있는 지도자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 때문에 굉장히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이제 예외적이고 미국의 과거 국제 질서를 완전히 급변시킨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실제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의 큰 변화의 흐름에서 보면 이런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미국 찰스 쿠찬 교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들고 나왔지만 그 원인이라기보다 진상이다. 이거 오래된 거다. 이 사람 더 오래 봅니다. 미국은 원래 고립주의였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라는 사람으로 넘어왔을 때 찰스 쿠찬은 이 사람은 이제 고립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책임지겠다라고 미국이 그런 거는 예외적인 사건, 예외적인 것이었고 원래 미국은 고립주의였다. 그리고 트럼프 그 전통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보고 고립주의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학술적 용어도 있지만은 트럼프를 공격하는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공격하는 비판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트럼프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도 우리는 고립주의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미국 내에서는 고립주의라는 게 인기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우선정책 연구소에서 책도 냈죠. 그 자기 입장을 변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될지 하는 과제를 담은 책도 냈는데 동맹과 함께하고 국제사회에 관여도 할 거고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할 거고 참여할 거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고립주의자냐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은 우리는 국제 관여를 적극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트럼프가
바이든을 비판했는데 바이든을 비판한 거는 고립주의 관점에서 비판한 게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해외 개입에 지나치게 국력과 자원을 낭비하면서 잘못된 관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관여를 한다면 우리는 적극 지지한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관여는 적극적으로 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여 개입은 철수하고 적극 참여하지 않고 그런 쓸데없는 세계 정찰로서 안 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그래서 원칙적 현실주의, 자기네는 고립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원칙적 현실주의라는 자기 전략 보고서의 자기 외교 정책의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물론 여기에 이제 고립주의적 특성처럼 보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제시하는 건 전 세계 미국 영향력 증대해 나가겠다. 미국 전진 배치 유지하겠다. 만약 찰스 코차이 말한 고립주의라는 개념에 따르면 미국 전진 배치 말이 안 됩니다. 자, 미국 안에 들어와서 필요할 때 개입하고 미국의 패권이 위협받을 때 나가서 전쟁하든지 개입하고 끝나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였는데 트럼프가 말한 트럼프 행정부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데서 말하는 거는 미국 전진 배치 계속하겠다. 동맹국, 우방국 협력 강화한다. 한국, 미국 미사일 방어 협력 축구하고 쿼드 협력 더 증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쿼드는 사실 트럼프가 만든 거죠. 고립주의자였다면 뭐 쿼드를 만들 이유가 없었겠죠. 고립주의 갖고 있는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좀 더 현실 적용 가능한 거는 역의 균형론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물론 역의 균형론의 원칙하고는 뭐 딱 이렇게 맞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의 균형은 뭐 어떻게 보면 고립주의 적 접근의 바탕을 해서 전 세계 전진 배치하고 모든 문제, 국제 문제 개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면서 문제는 더 미국 국익에도 더 맞지 않고 세계 평화에도 부정적이고 민주주의 확산에도 오히려 부정적이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현실적으로 외교 정책 평가를 보면 여기에 균형론에 오히려 고립주의자는 여기에 균형론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균형론의 가장 핵심은 뭐 중동이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중동의 분쟁이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곳에 개입하느라고 미국도 망치고 세계도 망치느니 그런 데는 철수하고 미국 이익의 중심이 되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는 중국 견제에 자원을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중동 지역 개입에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자는 이런 논리는 사실 트럼프 외교 정책과 상당히 많이 유사한데 보통 이제 트럼프 외교 정책을 Three No's 세 개를 안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피해를 보면서까지 무역 적자 유지 않겠다. 미국의 힘을 제약하는 가자 협력하지 않겠다. 동맹과 우방국에게 더 이상 무인 승차 허락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외교 정책의 논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균형과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닿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뭐랄까 트럼프식 역의 균형이라 그럴까요? 트럼프라는 사람의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사실을 막지는 않지만 절제된 개입, 여기에 균형에 대한 설명에서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개선된 고립주의, 절제된 개입, 제한된 개입을 하는 걸 트럼프의 외교 정책의 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트럼프식 베이스의 트럼프식 여기에 균형 정도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기 이제 정책에 대한 평가죠. 2기 어떻게 할지는 또 상황이 또 달라져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2기에도 1기 때 마음껏 어른들의 축이 버티고 있어서 많고 못했는데 이제는 뭐 어린이들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트럼프의 개성이 이게 때는 더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교 전략을 이분법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경파냐 온건파냐. 지금 트럼프 참모하는 게 바이든과 그 오바마 뭐 아니면 그때 부시 독트린을 말하는 거죠. 이 네오콘 강경파들의 외교는 우리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강경파라는 거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온갖 군사력 뭐든지 동원해서 독재국가 정권 교체를 하는 노력을 하는 걸 이제 강경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온건파라는 얘기죠. 쓸데없이 군사력 막 아무데나 쓰지 않겠다는 그 얘기 같은데, 트럼프 외교 정책 방향을 평가해 볼 때 3천 공간 좌표로 만들어 본다면은 강경파 대 온건파가 한 축이 있고 국제 개입을 어느 정도 하느냐를 봐서 고립주의냐 국제주의냐 뭐 이렇게 이제 양극단으로 볼 수 있고요. 외교 방법으로는 일방주의냐 다자주의냐 이렇게 해서 세 축으로 본다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외교 정책은 그 외적 강경파 고립주의 일방주의 한쪽이 될 거고 온건파 국제주의 다자주의 이렇게 이제 양극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트럼프는 그 중간에 있을 거고 당연히 강경파와 고립주의 일방주의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외교 대전략의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트럼프라는 사람의 개성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자기 한 말도 자기가 뒤집고 상황에 따라 바꾸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이론, 기존의 평가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2기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과거 뭐 외교 전략이라든가 정책적 평가만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에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두 개의 전쟁 끝내겠다는 거죠. 근데 전쟁을 끝내는 방식이 또 문제입니다. 트럼프 시기의 세계 평화가 올지 한반도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지 트럼프가 말한 것과 트럼프가 1기 때 했던 외교 정책을 아무리 개념을 잘 정립하고 해도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전쟁을 끝내는 방식에 따라서 국제 분쟁이 더 확대될 수가 있고 평화가 올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토와 얘기 잘 하고 우크라이나와 잘 협상해서 종전 협정을 잘 맺어서 유럽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트럼프 독단적으로 나토를 무시하고 가령 푸틴과 일방적으로 몰래 협상하고 뭐 젤렌스키를 뭐 압박하고 하든지 하면서 다시 유럽에 불안정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죠. 이스라엘 전쟁 끝내겠다고 했는데 몰래 트럼프가 네타냐후와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전쟁 이겨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니까 트럼프의 선별적 개입주의가 실제 개입을 더 확산시킬 수 있어요. 중동의 전쟁을 더 부추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말한 개념적인 접근, 전략의 어떤 변화의 이론적인 측면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은 역시 중국이죠. 두 개의 전쟁을 끝내고 두 개의 전쟁으로 들어간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적 자원을 이제 중국에 집중하겠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중국 견제와 압박에 집중하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의 입장이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참모들 예비 참모를 다 이제 구상을 봐서도 그런 인물들로 지금 다 구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명단 로버트 하이저 했는데 바꿨더라고요 중간에 제이미슨 그리어라고 무역 대표 무역 전쟁을 이제 진두지휘할 강경파죠. 라이트 하이저의 전 무역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최측근 하이저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영만 봐도 트럼프가 단단히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 당연히 이제 중국의 무역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이번에 중국을 탈동조화 시키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처음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탈동조화라고 얘기했다가 동조화가 안 되죠.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 얽혀 있는데 끊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디리스킹 첨단 분야에서만 관계를 끊고 나머지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트럼프 입장이 변했죠. 그래서 작은 마당 높은 딸이 스몰 야드 하이 펜스 쳐서 첨단 분야에 대해서만 수출 통제하고 기술 이전 차단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바이든, 이제 트럼프로 다시 넘어오면서 이제 또 돌아간 거죠. 그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 관세를 60% 100% 매기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디커플링 완전히 이제 중국하고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뭐 상상 초월하는 그런 아주 두 관계의 그 최악의 볼 수도 최악의 관계를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타협으로 뭐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전혀 뭐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소 다자 협력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이든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제 쿼드 오커스, 뭐 한미일 협력체 이렇게 가동을 해서 동맹과 함께 중국 압박 체제를 만들었는데 트럼프는 이거 버릴 것인가? 뭐 이런 거죠. 이게 동맹을 상대로 보편 관세하겠다, 10% 20% 매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바이든이 만들어낸 이 다자 협력은 트럼프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중국을 압박하는 용어로 도움이 되는데, 그럼 동맹과 같이 가야 되는데 동맹에게도 10% 20% 관세 매기고 뭐 분담금 4배로 올리겠다고 하니까 제대로 활용이 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가 버리지는 않겠지만은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버리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활용이 되겠느냐, 동맹 네트워크가 잘 가동이 되겠느냐, 뭐 그걸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북미 관계입니다. 북미 관계 두 남자가 다시 스트롱맨이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전망은 일단 뭐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미국 외교 우선순위가 뭐 북핵 핵이 비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의 우선순위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개의 전쟁을 끝내는 게 우선이거든. 중국 문제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뭐 우선순위에 있지도 않고 트럼프가 뭐 북한 핵 폐기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관심은 문제 있는 지도자를 만나서 다른 사람들이 해결 못하는 걸 내가 만나서 잘 다독거려서 문제 없게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세계 이길 수 있게 각광을 받는 거. 이것이 있지 무슨 현안을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뭐 이렇게 트럼프에서 개선될지 상당히 비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금 우선 관심은 러시아에 집중이 되어 있죠. 푸틴에 꽂혔습니다. 트럼프가 전에는 트럼프에 꽂혀서 달려갔지만 이제는 푸틴에게 달려가고 있죠. 푸틴, 그러니까 북러 혈맹, 북러 동맹을 얼마나 공고히 하는가에 지금 모든 자원을 김정은이 집중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동력 고도와 군사력 증가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이제 핵폐기 안 하겠다고 했고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냈고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비핵화 대화는 거의 난망하다. 설사 뭐 핵 문제 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의 고도화에 따른 핵폐기 대가는 미국이 그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겠죠. 거래 수준이 서로 사실은 안 맞고 이제 비현실적인 목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뭐 설사 뭐 핵 가지고 협상을 한다 해도
제재 해제나 뭐 북미 관계 개선 이걸 뭐 일기 때 이전 트럼프 일기 때와 같은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을까. 이제 러시아로부터는 사실상 핵 보유국을 인정받았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핵 보유국을 인정받아 가겠다.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핵폐기는 불가하고 단지 대화한다고 하면서 혹시 그 사이에 어떤 새로운 전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 정도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중간 단계 뭐 핵동결 뭐 그런 건 가능하겠죠. 미군 연합훈련 뭐 중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지금과 같은 첨예한 대립 상황은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잠정 중단한다든지 뭐 유보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기는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미 관계에서 보면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 같습니다. 윤석열 바이든 정상회담 정서 최대 성과라고 하는 핵협의 그룹이죠. NCC 이거를 트럼프가 어떻게 볼 것인가. 트럼프 관점에서는 이거 공짜로 해줬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공짜로 해줬네. 이거 돈 안 받고 해줬어? 그 돈 드는 일을 왜 우리가 전략자산 전개하는 걸로 합의가 됐죠. 수시로 통합 억지, 확장 억지 이제 보장해주는 구체적인 조치를 미국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돈 내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연히 이제 주한미군 첩스 카드를 꺼내 가지고 압박을 하겠죠. 방위 협상도 더 내라든지, 뭐 관세도 올리라든지. 이번에 캐나다 10%가 20% 관세하니까 캐나다 총리가 달려왔잖아요. 달려오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이 우리 51번째 주가 되지 어때? 갖고 노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얼마나 충분히 갖고 놀 수가 있겠죠? 주한미군 척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윤석열이 달려가야죠. 윤석열이 달려갈지 뭐 대행이 달려갈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어 놓겠죠. 굉장히 불안정한 일이 펼쳐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통미 동남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데 뭐 윤석열한테 물어보거나 윤석열을 통해서 할 리가 없겠죠. 김정은도 마찬가지 트럼프를 만나는데 윤석열을 의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트럼프 시기에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변화된 당사자가 아니다. 뭐 문재인 정부 잘 나갈 때는 뭐 운전자, 조정자, 균형자 이런 얘기했는데 언감생심 지금은 멀리서 구경하는 주변화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주변화된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북 대립이 군사적 대치 상태도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남한이나 북한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가 더 살찐대진가 어디서 더 챙겨 먹을 수 있나 하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훈련 중단 뭐 이런 거 가지고 양쪽에 동시에 카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받을래 이거? 주한미군 철수 훈련 중단 김정은이 받으면 김정은과 더 좋은 거래 하고 남쪽에서 그거 가지고 돈으로 좀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남쪽하고 더 좋은 거래를 할 것이고 트럼프의 관점에서는 남이나 북이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걸 왜냐 서로 남북에 만약 대화하고 협력하는 관계라면 그 카드가 안 먹히겠지만 남과 북이 철저히 분열되고 군사적 대립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열 상태를 트럼프는 최대한 이용해서 남쪽으로부터 남쪽은 뭐 트럼프는 거의 살찐 돼지로 보니까 머니머신이라고 그랬죠. 그걸 챙기기 위해서 북한을 흔들어서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과 파병이 한반도 안보와 평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파병을 왜
모든 걸 다 갖춰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일하게 사실상의 뭐 참전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면 탈냉전 이후 북한에게는 생존 공간, 북한의 관점에서 북한이 신냉전이라고 하는데 신냉전이라는 생존 공간이 열렸고 그 공간에서 살 길을 찾았다. 북한이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분단된 한국이라서 그렇지만 북한은 분단된 데가 취약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죠. 그런 나라일수록 당연히 주변 정세 변화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 체제, 정치 체제는 굉장히 안정되고 오래되고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거 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 생존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자 김정일은 이제 푸틴에게 달려와서 푸틴으로부터 생존의 길을 찾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가 김정은의 탈출로가 될지 당분간은 뭐 그렇지 있겠지만 전쟁 끝나도 그럴지 그건 좀 불확실한 거겠죠. 그 뭐 김정은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언제든지 계속될 것도 아니고 뭐좀 이 대선 중이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끝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빨리 서둘렀던 것 같아요. 빨리 참전하고 참전 대가를 빨리 챙기고 그래서 뭐 지금 나온 게 평양 방어망이 취약하다 그러는데 그 방어망 러시아가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거니까 김정은도 안 것 같아요. 이거 올해 대가를 나중에 약속해서 받아내면 안 되겠다. 굳어쓰게 되겠다. 지금 빨리 받아내야 되겠다. 그걸 뭐 지금 김정은도 계산을 하고 접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사병을 해서 얻어낼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니까 관측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당연히 첨단 군사 기술 러시아로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러시아 군사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의 무기 미사일 무기도 다 러시아 기술이고요. 전 세계 최첨단 군사 기술은 다 원천 기술이 다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러시아 군사 기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핵심은 그거였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다탄도와 재진입 기술, SLBM 핵추진 잠수와 이 기술을 넘겨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건 참 엄청난 일이죠. 이걸 넘겨받으면은 북한이 제2차 공격, 미국으로부터 제2차 공격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미국에 대한 확증 보복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뭐 대미 억제력이 완성되는 거니까 김정은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김정은은 이제 뭐든지 할 것 같은데 과연 이거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푸틴으로서는 지금 이 절박한 상황에서 참전을 해줬으니 대가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게 뭐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군사 기술이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지 모를까,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관측이 있는데 과연 뭐 그럴지는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게 전쟁이 곧 끝나는데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미국 주도한 그 제재로부터도 벗어나고 해야 되는데 북한을 시켜서 미국 전역을 ICBM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보복 능력을 북한에게 준다. 그러면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겠다. 포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건 위험한 도박일 가능성이 많다. 그거는 중국도 바라지 않는 것이고 더군다나 핵 강국으로서 러시아가 핵 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핵 확산의 기득권 갖고 있는 핵 국가, 핵 강국들이 핵 기술을 이전하는 사례가 없죠. 중국도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핵 기술 달라고 했지만 중국도 거절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더군다나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국가가 작은 나라 핵을 갖고
그 수단을 갖고 있다는 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여서 과연 이거를 이런 말씀하고 계신데 조금만 서둘러 주십시오.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예, 정리